자산 분석하시는 분은 시장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정부의 정책의 이 변화, 대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훨씬 더 이 거래 감소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있고 그게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없으면은 집값을 진짜 하락시킬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집값은 잡혔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집값이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정책 기조를 바꿔서 부양으로 할 것이냐 기로에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현 정부도 몇 개월 남았잖아요. 정권 바꾸면은 또 싹 또 없었던 일로 하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뭐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를 단정적으로 집값이 피크다,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게 좀 무의미해 보여요. 8월에만 해도 올해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지난 인터뷰에 하셨고 책에서는 23년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2022년 저는 올 하반기 내년도를 보고 있었는데 먼저 성공적으로 이제 부채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8월에 취임하셔가지고 지금 12월부터 됐으니까 그러면 실제 적용한 거는 2달 정도잖아요.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잘 잡았다. 그래서 그게 기간이 좀 단축되었다. 앞으로 당겨진 거죠. 현재의 상황들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우리가 전제하면은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텐데 이 거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제일 중요한 게 거래가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행의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이에요. 벌써 지금 저희 보고서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금감원에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 쪽도 그걸 좀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네요. 그거 없으면은 집값을 진짜 하락시킬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되게 취약해서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상황만 우리는 많이 보시는데 특히 자산 분석하시는 분은 시장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제 정부의 정책의 이 변화, 대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 더군다나 이제 여야 후보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여야가 누가 되냐 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예측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어떤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장에 정상화시키는 이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부채 구조조정을 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이 유동성 축소를 그에 따른 거래량 감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넥스트 스텝입니다. 이거를 성공을 해야만 진정한 부채 구조조정이 성공하는 거고요. 그걸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다시 2019년으로 돌아가가지고 2019년 6월 달 어떻게 된지 기억하세요? 결국에는 경제관리 다 바꾸고 다시 주택시장 부양으로 돌아선 적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래 급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일 나쁜 시나리오가 말씀드렸지만 가격 조정 없이 거래량이 급감해서 거래가 없는 상태. 그러다가 일부 이제 급매 물량들이 나오면서 가격을 툭툭 떨어뜨린 게 이게 언제 그랬냐면 2019년 상반기였어요. 실제 아시겠지만 강남의 아파트들 그때 10% 이상 빠졌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15% 빠졌거든요. 실거래 기준으로. 거래는 거의 10%에 가까이 감소하고요. 이런 형태가 가장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나쁜 형태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의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어떤 유예 또는 완화가 이게 굉장히 큰 정치적 저항이 있는 뉴스고요. 그렇죠. 예, 기재부 입장에서도 쉽게 돌릴 수 없는 이슈예요. 따라서 이거를 할 때 그리고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이 좀 필요해요. 뭐냐? 이런 거예요. 다주택자가 전체 집의 절반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거래에 얼마 비중 차지할까요? 다주택자가. 다시 말하면 중과를 내는 사람 비중이 얼마냐는 거죠. 전체 보유의 주택의 절반이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투자 목적이니까 실거주자보다는 매도 거래 수요는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과에 적용되는 사람은 기껏해야 5%가 안 돼요. 네, 전체 거래에.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 어떠냐면은 증여하는 사람이 아까 5%가 중과고요. 네. 증여하는 사람이 12%고요. 그러면 증여하는 사람이 12%라면은 편법적인 증여를 하는 사람은 이거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실효성 측면에서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이 일종의 구멍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중과 유예를 해줘야 돼요. 네, 뭐 증여 같은 돌아서지 않게. 예, 네. 증여라든지 아니면 편법적인 이 증여 또는 가구 분할. 요즘에는 가구 분할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결혼했는데 신고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집 투자하려고 네. 그런 사람들까지 생기는 게 좀 현실인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편법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해요. 그런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나아가서 저희는 양도세 중과 이 유예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30 세대와 연결되어 있는데 2030 세대가 지금 무리하게 집을 투자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지금 상당히 느끼면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1년, 2년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일정의 구제가 좀 필요해요. 대신 그냥 막 구제하는 게 아니라 과다 채무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양도세를 풀어줌으로써 이게 일종의 퉁치면서 부채도 풀고 어느 정도 자산도 매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그것들의 도입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우선 양도세 중과 완화가 지금 먼저 진행됐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저는 훨씬 더 이 거래 감소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있고 그게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 참가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제 다주택 중과 유예라든가 2030 이자 부담, 뭐 부채 경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 뭐 이런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집값을 올리는 조치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조치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값이 거래 없이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많이 생기면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에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대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무리하지 않게 집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완충작용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그렇게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그냥 위기만 나오고 충격만 주고 별 어떤 경제적인 긍정적인 기여가 사실상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정부는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또 돈 풀어서 집값 부양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올해 우리나라 하느니 몇 번 정도 올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번 못 올릴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집값이 이렇게 잡히기 시작했고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 2번 올려도 쉽지 않아요. 시장 기능을 다시 회복을 언제 어떻게 시키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기능이 회복되었다. 거래가 뭐 하락하는 국면에도 다시 활성화된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조금 더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해서 이렇게 좀 순환될 수 있게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과거의 2%와 지금의 2%는 다릅니다. 워낙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과거의 2%의 수준은 지금의 한 1.23, 2.25 뭐 이 정도 수준이
1%대나 1.25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될 거예요. 아마 많이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만큼 경제 체력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기준금리 인상 속도 대비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담대 금리나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네, 뭐 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담들도 올해 뭐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것이냐 지금 뭐 4, 5%까지도 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세자금 대출을 진짜 실수요자만 함으로써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세를 월세로 바꿈으로써 결국에는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주택 가격 상승, 다시 말하면 갭 투자의 어려워졌다. 예, 매수 이것들을 줄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조절을 해서 실제 원하는 형태로 위기 없이 우리 소위 말하는 정상화라고 하잖아요. 네, 가격을 네. 정상화해서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인 거죠. 다주택자나 뭐 1주택자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매물을 내놓을 정도의 그 부담 수준이 될 것이냐. 그런 걸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DSR 규제 강화되면 다주택자든 뭐 과다 채무 보유자가 결국에는 빚을 줄여야 되는 거고 빚을 줄여야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돈으로 집 투자했기 때문에 집을 정리하는 게 가장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금리를 올리는 목적은 이런 과다 채무자들의 자발적 부채 구조정을 지금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물이 나오는겠죠. 그러면 집값이 이제 하향 안정화되겠죠. 특히 이제 갭 투자일 경우에는 이제 2년 만기 전세 끼고 하는 건데 그거에다가 신용대출 섞어가지고 투자하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일부 좀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도 같이 섞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년 딱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더 이상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 신용대출은 신용대출대로 스탑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갭 투자 유지할 수 없거든요. 네.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이런 사람들이 또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 때문에 못 팔고 네. 사실 이 사람들 이제 뭐 세금 낸 거 생각하면은 사실 양도세 내버리면 손실이 발생하는 이 구간이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거예요. 다 구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면은 사실 시장의 충격이 진짜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네. 워낙 주거용 부동산인 일종의 이제 거주해야 되는 부동산을 우리가 투기 자산으로 생각하면서 과도한 버블이 발생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들이 있잖아요. 문제점들이 이것들이 이제 부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지금 드러나니까 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들이 생길 거겠죠. 네. 그럼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각종 규제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 이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규제에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네. 잘 모르는 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모 후보께서 밀턴 프리드만 얘기하셨어요. 밀턴 프리드만은 돈을 푸는 양은 명목 GDP의 성장률만큼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라는 얘기예요. 네. GDP 성장률이 4%예요. 근데 돈을 8%를 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4%의 갭이 생기죠. 네. 그건 온전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 인플레이션이 그게 재정적 지출을 통해서 이 밑바닥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 돈을 풀면은 그게 그대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돼요. 그만큼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한다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프리드만의 주장이에요. 그거에 맞춘다라면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강화. 대출 규제 강화인데 뭐 어쨌든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구조조정을 이참에 좀 잘 해놔야 된다 이런 취지셔서. 뭐 취지는 뭐 그렇지만 새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또 다른 시각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부채 구조정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고 오늘 이제 금융위원장님을 잠깐 뵀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뵌 건 아니에요. 네, 네. 공식선상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자기는 욕만 먹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었는데 네.
당연히 이제 부채 구조조정하고 금리 인상하고 이러니까 욕먹을 일만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하신 거죠. 예, 참 어려운 일이고 네. 결국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버블은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참 고통스럽고 인기 없는 대책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해서 사실 나름 소기의 성과를 냈는데 물론 문제는 많지만요. 이것을 이어가서 과연 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좀 많이 공부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신중하게 많이 공부하시고요. 네. 가능하면 제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올해 네. 투자하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는 지금은 상가할 때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항상 시장, 다시 말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네. 빨리 캐치해서 대응하셔야죠. 네, 그래서 오늘 서영수 연구원님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